중간 선거에서 지면 난 또 탄핵당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보내주신 최신 뉴스 자료들을 보니까 2020년 초 워싱턴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도네요.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잖아요. 뭐랄까, 자기 정치 생명을 전부 건 벼랑 끝 승부, 그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세 번째 탄핵 가능성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발언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단순한 엄살이나 쇼가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상된 정치 전략인 동시에 실제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위험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의 표출인 동시에 그 불안감 자체를 무기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태평양 건너 우리 대한민국에 대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그 핵심까지 오늘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른 단어도 아니고 왜 하필 탄핵이라는 말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정치적으로는 사실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트럼프 정치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피해자이자 투사라는 자기서사와 딱 연결이 됩니다. 피해자이자 투사요? 네, 그는 스스로를 기득권 엘리트, 주류 언론,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아웃사이더로 규정하거든요. 그리고 이 서사를 가장 극적으로 또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과거 두 차례의 탄핵이었던 거죠.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랑 2021년 의사당 폭동 사태.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번 다 상원에서 부결돼서 대통령직을 지키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 소추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홍 글씨가 새겨진 거잖아요. 보통 정치인이라면 정말 숨기고 싶은 이력일 텐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완전히 반대로 활용해요. 역설적으로 그 낙인이 지지층에게는 거대한 불의와 기득권에 홀로 맞서 싸우는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낳았어요. 아, 오히려요? 네, 이 피해자 서사는 단순히 지지층을 모으는 걸 넘어서요, 현대 정치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부족주의 심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구도를 딱 만들어버리면 사실관계나 정책 논쟁은 그냥 무의미해지고 오직 소속감하고 충성심만 남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집회 때마다 완벽한 통화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탄핵했다라구나.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아무 이유나 찾아서 탄핵 사유를 만들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군요. 탄핵을 법적인 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프레임 안에서 지면 탄핵당한다는 말은 내가 불안하다는 그런 약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증오하는 저 악랄한 적들이 또 나를 쓰러뜨리려 하니 이번에도 위대한 당신들이 나를 지켜달라는 아주 강력한 동원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요? 두 번이나 겪었으니까 세 번째는 정말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공포, 그런 게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서운 점은 그 공포마저도 정치적인 자산으로 바꿔버린다는 데 있어요. 공포를 자산으로요? 네, 자신의 공포를 지지자들의 공포와 분노로 전이시키는 거죠. 나에 대한 공격은 곧 당신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요. 위기를 무기로 만드는 데는 정말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이 정말 강력하게 작동하는군요. 그런데 그 전략이 성공하려면 탄핵이라는 위협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해야 하잖아요. 왜 하필 중간선거, 그중에서도 하원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그건 미국의 탄핵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이유가 명확해져요. 딱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하원, 두 번째가 상원입니다. 하원은 말하자면 기소를 결정하는 검찰 같은 역할이고, 상원은 재판을 하는 법원인 셈이죠. 아하, 하원에서 먼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상원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하원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탄핵 절차는 그냥 시작됩니다. 사실상 탄핵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원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럼 상원은요? 그다음 상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해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약 67명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파면이 결정돼요. 이 3분의 2라는 문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도 두 번 다 살아남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원의 과반수라는 문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하원에서 정말 몇 석 차이,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2026 중간선거에서 이 구도가 딱 뒤집혀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그때부터는 민주당 마음먹기에 따라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거네요. 기술적으로는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트럼프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지지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게 바로 이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원을 내주면 그때부터 탄핵은 그냥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가능하다. 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을 좀 봐야겠네요. 만약 시나리오대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기기만 하면 정말 트럼프에 대한 세 번째 탄핵에 나설까요? 이건 정말 궁금해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에는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요구하는 핵심 지지층하고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이 있어요. 그쪽은 당연히 기회만 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도부와 중도 성향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탄핵이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동시에 잘못 휘두르면 엄청난 역풍을 맞고 오히려 자신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역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유권자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정치 피로감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탄핵 과정에서 많은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제 지겹다.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됐어요. 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매일같이 TV만 켜면 싸우는 모습만 나오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정확해요. 마치 끝나지 않는 가족 싸움을 계속 지켜보는 기분, 그런 거죠. 네네.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그림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면 100% 탄핵 이렇게 약속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두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그 애매함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0%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지지층의 공포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최고의 정치적 소재가 되거든요. 저들을 명확하게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한다. 이렇게 공격할 완벽한 빌미를 주는 셈이죠.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의 정치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장치가 너무 일상적인 정치 무기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처한 가장 큰 위기 상황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나 언론에서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 정치의 특징으로 상시적 위기 상태를 꼽아요. 상시적 위기요? 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공격하고 상대 정당을 경쟁자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악마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대립이 일상화됐어요. 그리고 탄핵은 이 기나긴 정치전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 같은 수단이 되어버린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의 이런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가 태평양 건너의 중간선거 결과에 이렇게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탄핵 위협과 끝없는 국내 정치 싸움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요. 정상적인 국정 운영, 특히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모든 에너지가 국내 정치 투쟁에 소모되니까요. 그렇죠. 이건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이 내부 문제로 흔들리면 그 힘의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첫째,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져요. 무역 갈등, 동맹관계 재조정,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예측 불가능한 충돌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겠죠. 물론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의 미래,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복잡한 경제 및 무역 협상까지. 우리에겐 정말 하나하나가 명운이 걸린 현안들이잖아요. 네, 그럼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상 상대인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까요? 정책 결정이 일관성 없이 혹은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지지층의 환호를 받으려고 동맹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우리에겐 그야말로 직격탄이 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국제적인 약속이나 동맹의 가치보다 당장 내일 있을 국내 선거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장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네요. 결국 트럼프의 지면 탄핵당한다는 이 한마디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인 동시에 하원을 잃을 경우 실제로 가능한 구조적 위험을 반영한 현실적인 우려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처한 극심한 대립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탄핵 카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제할 것인지. 둘째, 트럼프의 이 위기 전략이 실제로 경합주의 중도층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수인데 중간선거 이후에 실제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만큼의 또 다른 정치적 사건이 터질지 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어버린 현실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최후의 장치가 이토록 빈번하게 사용돼서 대중이 그 무게에 무감각해진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어떻게 될까요? 권력에 대한 궁극적인 견제 장치가 그저 또 하나의 시끄러운 정치적 소음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